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날 올해 장을 마친 코스피와 달리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산타 랠리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급락했던 금과 은값은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뉴욕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벌써 사흘째 약세입니다. 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2% 내렸고 S&P 지수는 0.14%, 나스닥 지수는 0.24%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통상 연말에 주가가 상승하던 것과 달리 사흘 연속 약세를 보였는데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보단 차익 실현과 포지션 정리로 투심이 굳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주가 지수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한 만큼 새해에는 기대감을 낮추는 건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흐름은 횡보이고 증시가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금과 은값은 반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선물은 7.32% 오른 온스당 77달러 43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은선물 가격은 전날 8.7% 급락해 2021년 2월 이후 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다시 급등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안전자산 수요 증대, 지정학적 긴장 등 요인으로 40여 년 내 연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루 전 4.6% 주저앉았던 금선물도 약 1% 오른 온스당 4,386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가에서는 전날 매도세가 기술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었고 금과 은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자, 이렇게 막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하반기에 환율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더 확대됐죠. 연말 현재 서학개미들의 투자 현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올해 미국 주식 투자액이 200조 원을 넘겼다던데 이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지난 29일 기준 1,667억 달러로 우리 돈 약 240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보다 50% 가까이 불어난 수준인데요. 국내 증시가 75%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월별 보관 잔액을 살펴보면 연초 1,137억 달러에 달했던 보관액은 2월과 3월 965억 달러 수준까지 축소됐는데요. 이는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언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보관 잔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4월 이후 보관액 규모는 다시 회복되면서 매달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 종목별로는 뭘 가장 많이 담았습니까? 네, 그동안 꾸준히 몰리던 테슬라를 제치고 올해 순매수 규모 1위 종목은 알파벳이 차지했는데요. 순매수액은 20억 달러를 넘어서 2위인 비트마인보다 약 50%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보관액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순매수 상위권은 빅테크와 배당주가 차지한 반면 올해 순매수 상위권에는 가상자산 관련 종목이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10위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주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한 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2위 비트마인을 비롯해 6위 아이리스 에너지, 8위 서클 등 3개사로 늘어났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렇게 투자 이민을 떠난 서학개미들의 복귀를 위해 최근에 세금 혜택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내년에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에 한해서 한도와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이게 작년 윤석열 정부 때도 추진이 됐던 건데 방향성은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네,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자에게 ISA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취지로 국내 투자 전용 ISA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의 논쟁 가능성을 감안해 이전의 안과는 차별화하되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된 국내 투자형 ISA는 5년간 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었는데 이보다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말고 국회 차원에서도 개선안이 발의된 상태죠.
네, 국회에서도 최근 여당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들어 새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납입 한도를 10년 3억 원으로 늘리고 납입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고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두되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율은 9%에서 5%로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과 관련해 기재부 측은 별도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ISA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세부 방안은 다음 달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발표되고 이후 7월 세법 개정 시기에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반기 본격화된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도 쉼없이 이어지면서 12월 소비자 물가도 2.3% 뛰었습니다. 높은 환율 탓에 전량 수입하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뛴 영향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석유류 가격이 얼마나 뛴 겁니까?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달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10.8%, 휘발유는 5.7% 올랐습니다. 석유류 전체적으로 6.1% 올라 지난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겁니다. 1,400원을 훌쩍 넘긴 고환율 영향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수입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쌀 18%, 사과 20%, 귤과 고등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달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57로 1년 사이 2.3% 오른 가운데 특히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가 2.8%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마지막 물가까지 집계가 됐는데요. 연간으로 따져보면 물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올 한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는 웃도는 수준인데다 고환율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한은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생활 물가가 2%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높은 환율 탓에 수입하는 품목들의 가격이 뛰면서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커피입니다. 올해 수많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이미 잇따라 가격을 올렸는데 일부 업체에서 벌써 내년에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번엔 어디서 인상을 예고했습니까? 네, 전국에 100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10% 커피는 내년 1월 5일부로 일부 매장에서 커피 음료 10여 종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카페라떼 레귤러 사이즈는 3,300원에서 3,500원으로 6.1% 오르고 콜드브루는 3,500원에서 3,800원으로 8.6% 인상됩니다. 카페모카는 4,300원에서 4,800원으로 11.6% 인상되고 디카페인 변경 가격도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60% 오릅니다. 10% 커피 측은 원부 자재 가격과 인건비, 국제 원두 시세와 환율 변동으로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17일 하이오 커피도 고환율과 생두 가격을 이유로 일부 커피와 음료 가격을 인상했고 바나프레소도 내년부터 일부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네, 점점 내년 가격 인상에 합류하는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원두 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가 고환율 기조도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제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톤당 8,938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6% 높았는데요. 여기에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컵, 포장재 등 각종 원부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에도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렸는데 새해에도 커피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 한 곳에서도 내년 부담 상승이 예고됐습니다. 연말 들어 여지없이 대출문을 걸어잠근 은행들이 내년 중도 상환 수수료율 인상에 나섭니다. 가계부채 우려 속에 추가 대출을 중단했으면서 상환은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셈인데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어디가 얼마나 올리는 겁니까?
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대부분 인상합니다. 가계대출 중 부동산 및 동산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상품은 0.73%에서 0.95%로, 기타 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은 0.5%에서 0.76%로 상향됩니다. 기업대출은 상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올랐는데 고정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0%에서 0.34%로 올라 상승폭이 컸습니다. KB국민은행도 내년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올리는데요. 부동산 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0.58%에서 0.75%로 오르고 신용대출 변동금리 상품은 0.02%에서 0.18%로 뛰어오릅니다. IM뱅크도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특히 신용대출 고정금리 상품은 0.01%에서 0.46%로 46배 올립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내년 초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유사한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중도상환 수수료의 인하는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조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들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지난 1월 일제히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이후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비용과 모집비용 등을 다시 산출했고 이를 반영해 내년도 수수료율을 재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는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당국 취지와 달리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는 금융당국과 엇박자를 내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국면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BJ 정보윤입니다. 대출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부동산 상황도 집계해 보겠습니다. 정부 대출 규제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건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특히 서울의 거래량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당시에 가격은 등락을 좀 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량은 크게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만 1,407건으로 전달보다 11.9% 줄었습니다. 정부의 11호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인데요. 지역별로는 지난달 수도권 거래량이 2만 2,697건으로 전달보다 30.1%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7,501건으로 51.3%가 급감했습니다. 서울은 11호 대책으로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인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달보다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한 달 동안 거래가 12% 넘게 늘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여파로 지방 주택 시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전월세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매매와 달리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 8,002건으로 10월보다 4.1% 늘었고 1년 전과 비교해선 8.8% 뛰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7만 5,621건으로 10월보다 3.7%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4.4%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53만 8천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습니다.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1월에서 11월 사이에 57.4%를 보였던 것보다 5.3%포인트 증가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어서 논란에 빠진 기업들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김범석 쿠팡 의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의결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이틀차 청문회 초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가 조금 전인 오전 10시 열렸습니다. 청문회 초반부터 의원들의 쿠팡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일단 어제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치며 답변한 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아울러 지난 2020년 쿠팡에서 일을 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의장과 쿠팡 임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 쿠팡의 보상안이 합당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송경희 위원장은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구제를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 임시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은 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어제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유출 정보가 3,000개뿐이라고 발표한 조사가 쿠팡 자체 조사가 아니라 국정원과 소통한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국정원은 쿠팡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며 청문회 도중에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료 요청 외에 그 어떤 지시나 명령이 없었고 유출자 접촉도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게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오늘 청문회 말미에 로저스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보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이 터지고 무단 결제까지 발생한 KT도 최근 보상안을 내놨죠. 주요 보상안인 위약금 면제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쿠팡과 마찬가지로 보상안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해 여론은 싸늘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일단 위약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네, 위약금 면제는 전부 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져 우선 위약금을 내고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KT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가입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8월 31일 기준 KT 고객이 대상이고요. 9월부터 어제까지 해지한 고객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KT는 면제 대상과 예상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환급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매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받고 22일쯤 첫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고객 보상 조치로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제공하고 로밍 데이터 50% 추가, OTT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보상안들 중에 통신 요금 할인은 빠졌습니다. 네, 요금 직접 할인이 빠졌습니다.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고객에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위약금 면제의 실질적인 기간이 2주에 불과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회성의 요금 할인보다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맞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타사의 유사 사례보다는 조금 여유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판단을 해서 7개월 동안 운영하게 했고요. KT 측은 가입자 수를 감안할 때 SKT는 1인당 21,700원을, KT는 그보다는 많은 32,800원을 보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KT의 경우 펜토셀 관리 부실 등 귀책 사유가 회사 측에 있고 데이터 유출뿐 아니라 소비자가 도청 위험에 놓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요금 할인이 빠진 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다시 사들일 권리, 이른바 바이백 옵션을 행사할지를 놓고 고심이 깊습니다. 재매입 옵션 행사의 전제인 종전과 서방의 제재 해제가 요원하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재매입 권한 행사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3년 1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1만 루블, 우리 돈 14만 원에 팔면서 2년 내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쟁이 조기 종료되고 서방 제재가 풀릴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옵션이 다음 달 만료되지만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서방 제재도 여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이 현대차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재매입 권한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러시아 시장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 측은 아직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아있는 만큼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러시아 시장 철수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물론 지나치게 싼 가격에 공장을 팔기도 했습니다만 러시아 시장 자체를 현대차 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렵기도 하죠. 맞습니다. 전쟁 전 현대차와 기아는 러시아에서 연 40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점유율 23%로 시장 2위를 차지했던 시장입니다. 특히 해당 공장은 연 20만 대를 생산하는 동유럽의 거점 공장으로 복귀 가능성을 남겨둘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중국차가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리며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또 재매입 시점에는 러시아 측에서 공장 가치를 다시 평가해 제값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현대차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앞으로 15년 뒤인 2040년이 되면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1,000명 부족할 것이란 공식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생긴 건데 의료계는 추계안을 두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 의사 수가 언제부터 얼마나 부족해지는 걸로 집계됐습니까? 네,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오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1,1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5년 뒤 의사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과거 지난 정부가 2035년 의사 정원 15,000명이 부족할 거라고 전망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를 2035년으로 좁혀보면 의사 수요는 135,938명에서 138,206명, 공급은 133,000명에서 134,000여 명으로 추산돼 최대 4,923명의 인력이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향후 10년간 매년 약 500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결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도 살펴보죠. 네,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인공지능 도입과 또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전공의학의회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 발표에 맞서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부족 규모 추계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다음 달까지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8일 5개 지점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서 다음 달 계산점과 시흥점 등 5곳의 영업이 추가로 중단되는 겁니다.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체들의 거래 조건 완화와 물량 정상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자금 상황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갖고 이후 상하이를 찾을 계획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기업인 20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